이 천한 거사, 감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느냐? 네 주세가 어딘지도 모르느냐? 손바닥이 날아왔다. 뺨을 가르는 찰싹 소리가 뒷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단순한 타격음이 아니었다. 열세 해라는 긴 세월 동안 보기의 가슴속 깊이 켜켜이 쌓여온 모든 수모와 굴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통증보다 먼저 굴욕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두 볼이 화끈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지만 보기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 쥐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달아오른 뺨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너는 이 집 머슴이야. 머슴. 평생 밥이나 얻어먹고 살 주제에 어디서 감히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느냐. 손가락이 머리채를 낚아챘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에 몸이 땅 쪽으로 꺾였다. 무릎이 흙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보기의 눈앞에는 지난 13해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화덕에 불을 지피던 손, 밤새 시아버지의 젖은 이부자리를 갈아들이던 손, 장독대 항아리를 하나하나 닦아내던 손, 그 모든 손의 기억이 지금 이 흙바닥에 꺾인 채 무릎을 짚고 있었다. 보기는 아무것도 못한 채 눈을 질끈 감고 다음 매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창고 모퉁이 너머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 하나가 뒷마당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기서 무엇 하느냐?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장독대 앞 흙바닥에서 벌어진 그 일이 이 집안의 모든 판을 뒤집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13해 동안 흘린 눈물이 마침내 거대한 벼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조선 중엽 경기 북쪽 어느 산골 마을, 어귀에 기와 지붕을 얹은 큰 부잣집이 한 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최부잣댁이라 불렀다. 논과 밭이 수십마지기여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했으며 젓갈을 담가 고을 안팎으로 팔아 큰 돈을 벌어들이는 집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높은 기와 지붕이 저 멀리서도 눈에 띄었고 그 지붕 아래에는 한 사람의 긴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흐르고 있었다. 기와집 뒷마당 한편에는 커다란 장독 항아리가 수백 개 늘어서 있었다. 항아리마다 묵은 어간장이 익어가고 있었고 그 깊고 진한 냄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온 마을을 감싸 안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을의 최부잣댁 장독대를 떠올렸다. 그러나 정작 그 장독대를 날마다 새벽에 닦고 어루만지는 손이 누구의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주인마님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셋째 며느리의 손이었다. 복이는 원래 이 고을 서쪽 마을에서 양민으로 살던 집안의 딸이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반듯한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글씨를 읽을 줄 알고 셈을 할 줄 알았다.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마음이 곱고 성품이 올고다 마을 어른들에게 칭찬을 듣고 자랐다. 17살에 처음 혼담이 오갔을 때 복이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최부잣댁 셋째 아들이라면 가난하지 않을 것이요.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고생은 면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혼이 난 지 채 한 해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다.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어 스스로 뒤집지도 못하는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아침에 시작하여 한밤중이 되어도 끝날 줄을 몰랐다. 처음에는 대마님도 며느리를 도왔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대마님은 차츰 뒤로 물러섰다. 장남 내외는 한양에서 살고 있다며 내려오지 않았고 둘째 내외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다. 결국 시아버지 곁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혼자였다.
미음을 쓰고 이부자리를 빨고 젖은 몸을 닦이고 굳은 몸을 주물러 드리는 일이 보기의 하루 전부였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등은 터져 갈라졌지만 보기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보기는 불평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조차 잊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10세 해가 그렇게 흘렀다. 꽃 같던 20살의 보기는 어느새 손등이 거칠고 허리가 굽은 33이 되어 있었다. 가을 들녘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최 부자댁 주인마님, 사람들이 대마님이라 부르는 최 씨 부인이 두 아들 내외를 모두 불러들였다. 마을 안채에 온 식구가 모여 앉는 날은 늘 무거운 일이 뒤따랐다. 보기는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시아버지의 미음을 끓이고 상을 정성껏 차렸다. 나물 하나도 꼼꼼히 무쳤고 간도 대마님의 입맛에 맞게 조절했다. 삶은 호박을 얇게 저미고 도라지를 잘 무쳐 무침을 만들었으며 냉이를 깨끗이 씻어 국을 끓였다. 마지막 그릇을 올려놓고서야 보기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손마디 사이로 물기가 잘 마르지 않았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손이 더 거칠어지는 것을 보기는 알고 있었다. 오전이 조금 지나자 대문 밖에서 요란한 가마 소리가 들렸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첫째 며느리 금내였다. 고급 비단 저고리에 색동 치마를 차려입고 손에는 값비싼 보자기를 든 모습이 마치 한양 나들이에서 막 돌아온 사람 같았다. 금내는 안채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리며 부엌 쪽을 힐긋 보았다. 보기가 손에 묻은 물기를 급하게 닦으며 마중을 나갔다. 어머, 셋째 동서는 아직도 음식 준비 중이야? 금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보기의 초라한 배 앞치마와 대조되는 자신의 비단 옷차림을 흘긴 내려다보며 입술을 비죽였다. 그 눈빛 속에는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 없는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보기는 그 눈빛을 못 본 척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13해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이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찰나였다. 안채에서 대마님의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금내의 얼굴에는 금세 화사한 웃음이 번졌다. 마치 한 사람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그 전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금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다. 어머님, 소부 왔습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지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정말 송구하옵니다. 금내는 어느새 대마님의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효부 흉내를 냈다. 목소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은 듯 부드럽고 따뜻했다. 보기는 그 익숙한 이중성에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졌지만 묵묵히 마지막 상을 차렸다. 정성껏 차려진 상 위에는 대마님이 좋아하는 나물과 정갈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보기가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을 보며 대마님이 칭찬할 것은 금내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조금 늦게 둘째 며느리 은내도 도착했다. 은내는 금내보다는 소박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눈빛은 금내만큼이나 날카로웠다. 두 동서가 나란히 앉아 대마님을 모시는 모습을 보며 보기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식구들이 대청에 모여 앉을 때도 보기는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다. 아무도 보기에게 앉을 자리를 권하지 않았고 보기도 권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드디어 안채 대청에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았다. 가운데 앉은 대마님의 앞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아버지는 건넌방에서 겨우 잠드셨고 대청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보기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대마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가 저 모양이니 내가 죽기 전에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 말에 금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욕망의 빛이 그 눈동자에 스쳤다. 논과 밭, 곡식 창고, 장독대,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재산이라는 단어는 금내에게 무엇보다 달콤한 것이었다. 은내도 슬쩍 자세를 고쳐 앉았다. 보기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 아니, 기대라는 감정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달아 없어진 뒤였다. 대마님은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 보이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최근에 고을 태양광 쪽 땅을 정리하여 현금 300냥이 생겼다. 이건 전부 우리 장남 내외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순간 대청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보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마님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300냥이라는 큰 돈이 전부 장남 내외에게 간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13해, 보기는 속으로 그 숫자를 천천히 헤아렸다. 13해 동안 시부모님 대소변을 받아내며 헌신한 건 바로 자신이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병수발을 들 때 장남 내외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다. 그러면서도 보기는 한 번도 불만을 말한 적이 없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13해가 300냥의 무게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선언이 내려지고 있었다. 장남은 이 집안의 기둥이고 나중에 제사도 모셔야 하니 그게 당연한 법이야. 대마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보기에 남편 돌쇠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어머니의 기세 앞에서 돌쇠는 늘 말을 잃었다. 보기는 남편의 숙인 고개를 바라보았다. 그 뒤통수에서 보기는 말로 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금내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러고는 아주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다. 어머님,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군요. 저희가 그 뜻 받들어 어머님, 아버님을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금내는 보기를 슬쩍 곁눈질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 눈빛은 마치 너는 평생 일만 하다가 빈손으로 쫓겨날 팔자라고 비웃는 것 같았다. 보기는 그 눈빛을 마주치지 않으려 시선을 내렸다. 손끝이 떨렸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스스로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마님은 이어서 집 문서를 꺼내 들었다. 이 집은 일단 내 명의로 그대로 둘 것이다. 나중에 내가 눈 감으면 그때 셋째 내외에게 주마. 공증도 없고 문서도 없는 그저 입으로만 내뱉은 허울뿐인 약속이었다. 보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돌담 하나가 천천히 허물어지듯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돈이 탐나서 한 고생은 아니었다. 그저 고생했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마님의 말 속에 그런 따뜻함은 없었다. 오직 재산 정리라는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헌신이 이렇게나 가볍게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다. 그러나 금내는 달랐다. 300냥이라는 확답을 받아내자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금내는 대마님의 팔짱을 더 꽉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 곁에서 자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효도 좀 할게요. 아유, 우리 어머님 마음이 너무 고우셔서
큰일이라니까요. 금내는 기세등등하게 대청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는 보기가 13해 동안 감히 앉아본 적이 없는 자리였다. 보기는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남은 뒷정리와 설거지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대마님 곁에 딱 붙어 앉아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는 금내를 뒤로 한 채 보기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보기의 등 뒤로 대청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히는 오후였다.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손가락 끝이 금세 붉어졌다. 그러나 보기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러나 는거 독일은 차가운 물의 감각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식구들이 대청에서 과일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보기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부엌을 정리했다. 300냥을 장남에게 주겠다는 대마님의 선언 이후 대청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밝았다. 금내의 웃음소리는 방마다 울려 퍼졌고 은내도 덩달아 신이 나 있었다. 하지만 보기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잔밥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부엌 한켠에 기대어 서서 보기는 잠깐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때 대청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첫째 동서 금내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다. 금내는 보기의 곁으로 다가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동서 혼자 하느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대청에 앉아있는 대마님이 들으라는 듯 금내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 목소리는 방금 대청에서 들리던 웃음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보기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려던 찰나였다. 금내가 보기의 팔뚝을 낚아채듯 움켜잡았다. 아까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고 손톱이 얇은 옷감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다. 아, 형님, 아파요. 보기가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지만 금내는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보기의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는 소름 끼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와 방금 전 다정한 목소리는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어디서 아픈 척이야. 아까 어머님이 돈 얘기하실 때 네 표정 다 봤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잖아. 왜? 너도 그 300냥이 탐나니? 13해나 병수발 들었으니 지분이라도 챙겨야겠어? 금내의 눈빛은 대청에서의 그 화사한 웃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보기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르르 떨기만 했다. 손목을 잡힌 채로 금내의 눈을 마주했다. 그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따뜻함도 미안함도 인정도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착각하지 마. 너는 이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머슴이나 다름없어. 주제넘게 돈 탐내지 말고 평생 아버님 대소변이나 받으면서 살아. 그게 네 팔자니까. 금내는 보기의 팔을 확 뿌리치고는 다시 인자한 형님 표정으로 돌아와 싱크대 위에 물기를 닦는 시퓨를 했다. 그 전환이 너무 빨라 보기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저 사람이 진짜인가? 아니면 지금 이것이 진짜인가? 보기는 팔뚝을 손으로 감쌌다. 손톱 자국이 붉게 새겨져 있었다. 그때 둘째 며느리 을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을래는 이미 금내와 입을 맞춘 듯 보기를 마치 투명 인간 보듯 무시하며 금내에게만 말을 걸었다. 형님, 아까 어머님이 주신다는 300냥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한양 땅 보러 가신다면서요? 얘는 어머님 앞에서는 조용히 해. 동서 속상할라. 금내가 보기를 힐긋 보며 가식적으로 웃었다. 은내는 코웃음을 치며 보기의 발등을 툭 치고 지나가 물을 꺼냈다. 속상할 게 뭐 있어요? 셋째 동서는 착하니까 이해할 거예요. 그치, 동서? 동서는
돈보다 효도가 먼저잖아. 은혜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그 말 속에는 너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늙어 죽을 것이라는 조용한 선고가 담겨 있었다. 보기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말대꾸를 하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13해 동안 배운 것이었다. 두 동서는 자기들끼리 비단이니 패물이니 떠들며 보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어머,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동서 요즘 요리 배우러 다닌다더니 실력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야. 형님, 고기도 너무 질겨서 못 먹겠더라고요. 정성이 빠졌나 봐. 보기는 부엌 앞에 서서 쏟아지는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다. 방금까지 대마님 앞에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도가 돌변해 있었다. 두 동서는 보기를 가운데 두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형님, 다음 달에 저랑 장시 같이 가요. 제가 좋은 데 알아놨어요. 그래,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자. 누구는 집 지키면서 아버님 미음이나 끓여야 하니까 우리라도 즐겨야지. 금내와 은내는 서로 눈을 맞추며 낄낄거렸다. 그 웃음소리가 보기의 귀에 꽂혔다. 보기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서러움도 굴욕도 아니었다. 분노였다. 오랫동안 꽁꽁 눌러왔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눌러지지 않는 분노였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분위기만 망칠까 싶어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분노를 삼키는 것이 또 하나의 고통이었다. 그때 대청에서 대마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얘들아, 거기서 뭐하니? 나와서 과일 좀 더 깎아라. 대마님의 부름에 금내가 기다렸다는 듯 쟁반을 들고 나갔다. 나가기 직전 금내는 보기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지나갔다. 동서, 들었지? 과일 예쁘게 깎아서 내와. 껍질 두껍게 깎으면 어머님한테 혼날 줄 알아. 금내의 경고는 차가운 칼날 같았다. 텅 빈 부엌에 홀로 남겨진 보기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집어들었다. 대청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대마님은 금내의 손을 꼭 잡으며 역시 우리 큰 며느리가 최고다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다. 보기는 사과 껍질을 깎으며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3해의 헌신은 어디로 가고 남은 것은 동서들의 멸시와 대마님의 차가운 차별뿐이었다. 사과 껍질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보기는 얼른 소매로 눈가를 훔쳤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이었다. 보기는 쟁반을 들고 대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가식의 가면을 쓴 금내와 그 옆에서 아부를 떠는 을래, 그리고 모든 진실을 외면하는 대마님이 앉아 있었다. 보기의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겁고 힘겨웠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한 폭력이 보기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다. 가족이, 하지만 보기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여전히 고개를 숙였다. 13해 동안 배워온 것처럼 새벽 5경이었다.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부엌 한쪽에서 희미한 등잔 불빛이 새어나왔다. 보기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덕 앞에 섰다. 중풍으로 음식을 삼키기 힘든 시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미음을 끓였다. 쌀을 불리고 체에 걸러 넣지 않게 계속 저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다. 발이 저려왔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다. 이 미움이 오늘 시아버지의 하루를 지탱해 줄 것이었다. 벌써 13해째 보기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움이 끓는 동안 보기는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가득했다. 밤사이 실수를 하셨는지 시아버지가 젖은 이부자리 위에서 끙끙 앓고 계셨다. 보기는 잠시 문가에 서서
시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이 집을 이끌던 당당한 가장이었다. 지금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보기의 마음속에는 연민이 흘렀다. 이 연민이 13해 동안 보기를 붙잡아 두었는지도 몰랐다. 보기는 익숙하게 마른 수건을 챙겨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냈다. 마비된 몸을 뒤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보기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버님, 개운하시죠? 금방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릴게요. 보기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시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보기는 늘 마음에 걸렸다. 저 눈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을까? 저 눈 속에 나를 아는 무언가가 남아 있을까? 보기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대마님이 들어왔다. 대마님은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기저귀를 가는 보기를 지켜볼 뿐이었다. 기저귀 똑바로 채워라. 지난번에는 줄줄 새서 방바닥까지 다 젖었더라. 예, 어머님. 이번엔 꼼꼼히 신경 썼어요. 대마님은 고맙다는 말 대신 혀를 짧게 차며 방을 나갔다. 보기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13해를 자식보다 더 정성으로 모셨건만 대마님의 눈에 보기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일꾼에 불과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기억의 공백이 어떤 때는 슬픔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보기는 젖은 이부자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비비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동네 사정을 다 아는 박씨 할미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아휴, 저 셋째 불쌍해서 어째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 하는데. 말도 마요. 글쎄 대마님이 장남한테만 현금 300냥을 줬다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큰 놈은 명절 때 나와서 거들먹거리기만 하는데 돈은 다 챙기고 정작 똥 받아내는 셋째는 빈손이라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보기의 귀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동네 사람들조차 아는 진실을 시댁 식구들만 모르는 것 같아 억울함이 밀려왔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더 무거웠다. 보기는 빨래를 쥐어짜던 손을 멈추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희고 고왔던 손이었다. 이제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하기 짝이 없었다. 물기가 마를 날 없는 거친 손등 위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보기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누군가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었다. 그것이 약함으로 보이기보다 스스로에게 더 수치스러운 것 같았다. 점심때가 되어 보기는 장시에 들렀다. 어간장을 담글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다. 장시 상인들도 보기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보기 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좀 쉬어가면서 해.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해야지요.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그래.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대마님이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보기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뒤였다. 장씨 아주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보기는 재료를 사서 보찜을 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보기는 숨을 헐떡였다. 등의 보찜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언덕 중간에서 보기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저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논에는 황금빛 벼가 출렁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보기에게는 닿지 않았다. 저 풍경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마님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시에 가서 자고 왔니? 영감 미움 줄 시간이 지났는데 어딜 그렇게 쏘다녀? 죄송해요, 어머님. 간장 재료 사느라 좀 늦었어요. 핑계대지 마라. 너 요즘 돈 욕심 생겨서 딴 생각하는 거 다 안다. 억울하면 너도 큰애처럼 돈을 벌어오든가. 대마님의 모진 말에 보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300냥이라는 돈은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고생했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현실은 철저한 고립이었다. 남편 돌쇠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동서들은 자신을 무시하며 조롱했다. 그리고 대마님은 자신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돈 욕심이라는 말을 붙였다. 보기는 어두운 부엌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보리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밝았지만 보기가 머무는 부엌 끝은 알 수 없는 어둠 속 같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밥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보기는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었다.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도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13해의 헌신이 이토록 차갑고 아픈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복이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리는 깊은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보기는 홀로 부엌에 남았다. 낮 동안 동서들에게 무시당하고 대마님께 구박받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보기는 잡생각을 떨쳐내려 평소 미뤄뒀던 부엌 깊숙한 수납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수납장 구석구석을 하나씩 꺼내고 닦았다. 그 단순한 반복 동작이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때였다. 수납장 맨 안쪽 구석에서 낡고 빛바랜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다. 보기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대마님의 정갈한 글씨로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다. 단순히 돈을 기록한 장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첫 장을 넘겼다. 쌀값, 장 담그는 재료값, 장시 물가, 그런 숫자들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자마자 보기는 숨이 돋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돈은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낸다. 굵고 힘있게 적힌 문구가 보기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의 서문이 아니었다.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담긴 선언 같은 것이었다. 보기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가계부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생생한 일기들이 가득했다. 날짜별로 적힌 기록들은 단순한 수입과 지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날카롭게 관찰한 대마님의 내밀한 기록이었다. 보기는 손을 떨며 날짜를 훑었다. 최근 며칠간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현금 300냥을 장남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금내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돈 냄새를 맡자마자 효부의 가면을 썼다. 어찌나 빠르던지 나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저 아이가 이 집안의 재산을 손에 넣으면 어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서늘하다. 보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홀린 듯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다. 대마님은 치매가 있거나 분별을 못하는 노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금례와 은례의 실체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금례가 보기를 몰래 부엌에서 팔을 비트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의 눈빛이 섬뜩했다. 대청에서 보이는 얼굴과 부엌에서의 얼굴이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은례는 보기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웃더구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집 안주인으로서 부끄럽다. 보기는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다. 대마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금내가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으며 대마님 비위를 맞추었지만 뒤에서는 보기를 얼마나 악독하게 괴롭혔는지 대마님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 왜 말씀이 없으셨을까? 왜 보면서도 지켜만 보셨을까? 보기의 마음속에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더 뒤편 페이지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다. 보기가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불평이 없었다. 힘들다는 내색 하나 없이 조용히 일을 마치고 나왔다. 나는 그날 방문 너머에서 오래 서 있었다. 저런 사람이 어찌 저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내 며느리가 맞는가? 내 집머슴이 맞는가?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의 기록. 오늘 장시에서 들어보니 보기가 남모르게 유통장사를 준비하고 있다더구나. 밤을 새워가며 틈틈이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저 아이가 이 집 밖에서 길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이 집이 그만큼 저 아이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보기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닦지 않았다. 대마님이 보고 계셨다. 대마님이 알고 계셨다. 그러면서도 침묵하셨던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보기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보기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거기서 뭐 하느냐? 대마님이었다. 보기는 당황해서 가계부를 뒤로 숨기려 했지만 대마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등잔 불빛 아래 대마님의 얼굴에는 보기가 열세해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피로함과 미안함, 그리고 어떤 결심. 어머님. 부엌 정리하다가 그만 다 읽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하시는 행동들을, 그리고 300냥 얘기도요. 다 읽었느냐? 대마님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예. 대마님은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도 대마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명확했다. 그 눈빛 앞에서 보기는 서 있는 것이 어색해져 천천히 그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가계부가 놓여 있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지. 나는 금내가 그 돈을 보고 어떤 괴물이 될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괴물 밑에서 네가 얼마나 더 견디는지도 지켜보았지. 그 말이 보기의 가슴을 찔렀다. 시험이었다.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 보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참았던 것이 흘러나왔다. 어머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미워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대마님이 저를 그저 이 집 일꾼으로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그 어떤 말씀도 없으셔서 칭찬 한마디도 없으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어머님, 저는 돈이 탐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13해 동안 듣지 못했어요. 대마님은 말없이 낡은 가계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미안함과 애정이 서려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대마님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보가. 너를 시험하려는 건 아니었다. 다만 이 집안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 확신이 필요했어. 내 아들들이지만 그놈들은 돈밖에 모른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300냥은 정말로 형님 내외에게 주시는 건가요?
대마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보기를 바라보았다. 그 웃음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걱정 마라. 돈은 주기로 했으니 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금내 그 아이에게 달렸지. 보가, 너는 지금처럼만 아버님 곁을 지켜다오. 보기는 대마님의 말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대마님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가계부는 내가 가지고 있거라. 나중에 이 집안을 이끌 때 큰 공부가 될 게다. 홀로 남겨진 보기는 품에 안긴 가계부를 꼭 쥐었다. 거칠러진 손등 위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다. 금내의 위협과 은내의 무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보기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가계부의 문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다. 돈은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내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밤하늘의 달빛이 창문을 통해 보기의 결연한 표정을 비추고 있었다.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보기는 아침상에 올릴 김치를 꺼내기 위해 뒷마당 장독대로 향했다. 어젯밤 대마님과 나눈 대화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에 집중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장독대에 닿은 손이 금세 시렸다. 보기는 손을 호호 불며 항아리 뚜껑을 잡았다. 그런데 항아리 뚜껑을 열기도 전에 차가운 그림자가 보기를 덮쳤다. 금내와 은내가 어느새 뒤따라와 보기를 애워싼 것이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어젯밤 무언가 의논을 한 것이 분명했다. 금내의 눈빛이 보기를 향해 날아왔다. 그 눈빛 속에는 순수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보기는 그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동서, 거기 좀 서봐. 우리랑 얘기 좀 해야지. 금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서늘했다. 보기는 김치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형님, 김치만 꺼내서 금방 들어갈게요. 너 아까부터 어머님 근처에서 왜 자꾸 알랑거려, 응? 은내가 옆에서 거들며 보기의 어깨를 횡으로 밀쳤다. 보기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장독대 모서리가 허리를 스쳤다. 아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머님이 300냥 우리 주신다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가 봐. 우리 몫을 가로채고 싶어 아닌가. 맞아, 동서. 양심이 있어야지. 너는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보기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다. 13해의 세월을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돈 욕심쟁이라는 말뿐이었다. 보기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형님, 저는 한 번도 재산 탐낸 적 없어요. 어머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내가 어머님 귀에 대고 무슨 바람을 넣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금내가 갑자기 보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찰싹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뒷마당에 울려 퍼졌다. 보기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다. 입술 끝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다. 보기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뺨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으로 뺨을 감쌌을 때 그 열기가 손에 그대로 전해졌다. 불덩이 같았다. 아파. 이게 아파. 나는 네가 우리 목 가로채려는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 금내의 눈은 이미 탐욕에 사로잡힌 듯 번뜩였다. 이성의 끈이 풀어진 듯한 그 눈빛이 보기를 더욱 두렵게 했다. 금내는 멈추지 않고 보기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았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혀나갈 듯한 극심한 통증에 보기의 몸이 바닥으로 꺾였다. 무릎이 흙바닥에 부딪혔다. 어제 대마님과 나눈 대화에서 솟았던 용기가 이 고통 앞에서는 아직 힘을 쓰지 못했다. 형님,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잘못한 건 알아. 너 요즘
유통 장사한다고 나대고 다닌다며. 너 같은 머슴 주제에 무슨 주인이야. 그건 제 힘으로 밤을 새워가며 아버님 모시면서 틈틈이 준비한 거예요. 형님한테 피해준 적 없어요. 보기에 울음 섞인 항변에 금내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고는 보기의 얼굴을 바닥 쪽으로 더 강하게 짓눌렀다. 흙바닥의 차가움이 볼에 닿았다. 눈앞에서 장독 항아리의 밑둥이 흐릿하게 보였다. 13해 동안 보기가 닦아온 그 항아리들이었다. 피해. 네가 숨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피해고 민폐야. 건방지게 재산 욕심내지 마. 너 그 유통장사인지 뭔지 내가 아는 고을 인맥 다 동원해서 당장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내 말 장난으로 들리니. 은래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즐겁다는 듯 손을 찼다. 어머, 형님, 얘 표정 좀 봐요. 아주 겁에 질렸네. 동서, 형님 말씀 잘 들어. 아니면 네 장사뿐만 아니라 네 남편 돌쇠까지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보기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꺾인 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뺨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그토록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짓밟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흙바닥의 차가움 속에서 보기는 무언가를 느꼈다. 분노. 어젯밤 처음으로 올라왔던 그 뜨거운 감정이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단단했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제가 13해 동안 이 집에서 식구들 뒤치다꺼리하고 아버님 수발든 거 다 보셨잖아요. 가족? 누가 너랑 가족이래? 착각하지 마. 너는 그냥 우리 집 뒤치다꺼리나 하는 머슴일 뿐이야. 어디서 감히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금내는 다시 한번 보기의 뺨을 때리려 손을 높이 쳐들었다. 보기는 떨며 두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 너머에서 바스락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뒷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보기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금내가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창고 쪽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은내도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며 금내의 옷자락을 급하게 붙잡았다. 형님, 누가 들었으면 어떡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금내는 분이 덜 풀린 듯 보기의 어깨를 발로 툭 밀쳤다. 들으면 어때? 어차피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보가, 오늘 이 일 입 밖으로 내뱉기만 해봐. 네 장사뿐만 아니라 네 남편 목숨 줄까지 내가 쥐고 있다는 거 명심해. 알겠어? 금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거칠게 다듬고는 은내와 함께 안채로 사라졌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보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보기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뺨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그러나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보기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보기의 눈빛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고 모퉁이 쪽에서 다시 한번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보기는 숨을 죽인 채 그 그림자의 주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이 모든 추악한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누군가가 서 있었다. 니런, 거기서 무엇하느냐?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대마님이었다. 보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엉망이 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대마님의 눈빛은 이미 모든 실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대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보기는 그 눈물을 처음 보았다.
13해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마님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이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보기의 등 뒤에서 대마님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분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대마님은 지팡이를 짚은 손을 파르르 떨며 방금 금내와 은내가 사라진 길목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대마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엄격했다. 당황한 금내가 안채에서 다시 나오려다 대마님을 보고는 급히 표정을 바꾸려 했지만 대마님은 이미 그 가식의 끝을 본 뒤였다.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날이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금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마님 앞에서 금내는 다시 효부의 가면을 쓰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가면이 맞지 않았다. 대마님의 눈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마님은 대답 대신 금내의 눈을 빤히 응시했다. 그 침묵이 금내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을 것이다. 대마님은 그러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감싸 쥐고 있는 보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보가, 일어나거라. 내가 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겨 있는 것은 분노가 아닌 따뜻함이었다. 보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13해 만에 처음으로 대마님이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동서가 발이 미끄러져서 제가 잡아주려다가 금내가 황급히 변명하며 보기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대마님이 지팡이로 금내의 손등을 툭 쳤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작지 않았다.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하겠느냐? 내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방금 네가 보기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대마님의 일갈에 은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금내는 입술을 깨물며 억울한 척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님, 오해세요. 보기가 아까부터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저한테 대들어서 제가 교육 좀 시키려던 것뿐이에요. 교육?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며느리를 교육한다는 말이냐? 대마님은 품 안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보기가 어젯밤 부엌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수첩이었다. 그것이 손에 들려지는 순간 금내의 눈이 흔들렸다. 저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대마님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담겨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너희가 그동안 보기를 머슴 취급하며 괴롭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여기 이 가계부에 너희가 한 짓들이 날짜별로 다 적혀 있다. 금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은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대마님은 가계부를 펼쳐 눈앞에 들이밀었다. 300냥을 준다고 했을 때 네 눈에 서린 그 탐욕을 보았다. 내가 일부러 돈을 먼저 준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돈은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의 본성을 보려고 시험한 것이다. 과연 이 집안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 보려 했어. 그런데 너희는 내 기대를 저버리고 괴물이 되었구나. 금년은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요? 장남한테 300냥 주기로 한 약속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친척들한테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취소하시면 어머님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은 허세였다. 하지만 허세 속에 담긴 공포가 역력했다. 금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보기를 괴롭힌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대마님은 그 눈물을 보며 더욱 단호해졌다. 약속? 내가 준 건 희망이 아니라 너희 밑바닥을 확인할 미끼였다.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대마님의 폭탄 선언에 금내와 은내는 정신이 나간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잠시 뒷마당에 정적이 흘렀다. 새벽 바람이 장독 항아리 사이를 휘감아 지나갔다. 대마님은 떨리는 보기의 손을 꼭 잡았다. 보가, 이 가계부는 단순한 장부가 아니다. 13해 동안 내가 흘린 눈물과 헌신이 담긴 내 마음이다. 이 집안의 모든 권한과 내 비법은 이제 내 것이다. 어머님,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게다. 첫째야, 둘째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희 같은 독사들에게 줄 밥은 단 한 톨도 없다.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내리치는 대마님의 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당당했다. 그 소리가 뒷마당에 울려 퍼지는 동안 금내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보기는 눈물을 닦으며 대마님의 곁에 섰다. 항상 작고 초라해 보였던 보기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해 보였다. 뒷마당의 차가운 공기가 대마님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얼어붙은 듯했다. 대마님은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 있는 금내와 은내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금내는 억울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미 주시기로 한 300냥은 물론이고 예전에 사업 자금으로 주신 500냥을 어떻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건 이미 저희 재산이라고요. 대마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분노와 냉정이 동시에 담긴 그 미소였다. 내 재산, 내가 내 아들, 앞날 생각해서 내어준 돈이지. 내가 내 며느리 때리라고 준 돈인 줄 아느냐. 너희가 그 돈으로 한양 땅 사고 투기하러 다닐 때 이 셋째는 장시 골목에서 남들 눈치 보며 어간장 배달하고 내 아버님 병수발 들었다. 그 차이가 보이지 않느냐? 은내가 옆에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거들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도 자식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셋째 동서는 그냥 집안일만 한 거잖아요. 입 닥치지 못해. 집안일? 너희는 명절에 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귀찮아했지. 아버님, 병원 한번 제대로 모시고 간 적 있어? 아버님 젖은 이부자리 한번 빨아본 적 있느냐고 물어봐도 되겠느냐? 대마님의 호통에 뒷마당이 쩌렁쩌렁 울렸다. 이웃집에서도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대마님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다. 너희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짓밟는 것을 자격이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분명히 말한다. 이 집과 내 소유의 모든 것은 보기의 것이다. 대마님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금내의 가슴에 던졌다. 당장 읽어봐라. 내가 고을 관하에서 이미 공증까지 마친 서류다. 너희에게 준 500냥, 증여 계약 위반으로 즉각 회수 절차를 밟을 것이다. 부모를 버리고 며느리를 학대한 자식에게 줄 것은 단 한 푼도 없어. 금내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손을 부르르 떨었다. 서류를 읽는 금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 서류에는 이미 관아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대마님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저희 죽는 꼴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그 돈 없으면 지금 버려놓은 사업들 다 망한다고요. 망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대못이 박히는 법이지. 너희가 보기의 장사를 망치겠다고 협박했지. 이제 너희가 내 손에 망할 차례다. 보기는 대마님의 뒤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13해의 서러움이 대마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 눈물은 아까와 달랐다. 아까의 눈물이 고통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지금의 눈물은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것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실 한 올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다. 금내는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보기를 쏘아보며 악을 썼다.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네가 어머님 꼬드겨서 우리 재산 다 가로채려는 거지. 이 여우 같은 것. 금내가 다시 보기에게 달려들려 하자 대마님이 지팡이로 앞을 가로막았다. 지팡이 끝이 금내의 발 앞에 탁 내려 꽂혔다.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느냐. 잘 들어라. 이 집과 내 소유의 모든 농지와 장독 비법의 명의는 오늘부로 셋째 며느리 보기에게 이전한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이 집은 장남한테 주셔야죠. 장남? 부모 귀한 줄 모르는 장남이 무슨 소용이냐. 내 집 지키고 내 영감 지킨 사람은 내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이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너희 같은 괴물들에게 내 만평 땅을 한 평이라도 줄 것 같으냐. 보기가 깜짝 놀라 대마님의 소매를 붙잡았다.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명이라니요? 저는 그런 큰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다. 대마님은 보기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러고는 보기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주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보기는 그 온기에 숨이 막혔다. 그 손이 13해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다. 보가, 너는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13해 동안 뿌린 씨앗의 결실이다. 너야말로 이 집안의 기둥이고 진정한 주인이야. 네가 가진 그 정직함과 인내가 이 집안을 살릴 것이다. 금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직 돈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분통이었다. 은래도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금내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동서 안 괴롭힐게요. 제발 500냥만은, 명예 이전만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시끄럽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아들에게도 전해라. 어미 손에 의절당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 내로 내 손 붙잡고 빌러오라고. 하지만 명심해라. 내 결정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마님은 보기를 이끌고 당당하게 안채로 향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금내의 비명 같은 통곡 소리는 차가운 바람 소리에 묻혀갔다. 보기는 대마님의 든든한 등 뒤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넓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늘 구름 끼고 어둡기만 했던 보기의 인생에 비로소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13해의 인내가 마침내 정의의 이름으로 승리한 순간이었다. 금내와 은내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쫓겨나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던 보기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아니, 지금까지의 13해가 꿈이었고 이 순간이 현실인 것인지도 몰랐다. 장독 항아리들이 늘어선 뒷마당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다. 같은 공간인데 다른 빛이 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안채에서 대마님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가, 잠깐 들어오너라. 이제 너에게 줄 진짜 보물이 따로 있단다. 보기가 방으로 들어가자 대마님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듯한 낡은 필사본 한 권을 꺼내놓았다. 책의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글씨들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선명했다. 그 안에는 이 집안에서 수십 년간 대물림되어 온 어간장과 어된장의 비법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재료의 배합비, 담그는 계절, 항아리를 고르는 법, 발효를 확인하는 법.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담긴 지혜였다. 대마님은 보기의 거친 손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졌다. 이 비법은 단순히 맛을 내는 기술이 아니란다. 정성과 인내,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야 비로소 완성되는 맛이지. 13해 동안 묵묵히 이 집을 지킨 너라면
이 비법을 온전히 세상에 펼칠 자격이 충분하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하지.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를 넘어 내 자부심이다. 내가 준비하던 유통장사, 이제 이 비법으로 당당하게 시작해보거라. 내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마. 대마님의 진심 어린 인정에 보기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오래 억누르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보기는 어깨가 들썩이도록 소리내어 울었다.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우는 눈물이었다. 대마님은 보기를 품에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거라. 그 말 한마디가 13해의 무게를 모두 들어올리는 것 같았다. 보기는 대마님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이 끝났을 때 보기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금내 일가는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 살던 집까지 처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권력과 돈만 쫓던 그들의 끝은 비참했지만 보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보기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통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씁쓸했다. 애초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었다. 보기는 오직 자신의 새로운 길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통장사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대마님의 비법으로 담근 어간장은 한 달이 지나자 깊고 진한 향을 내기 시작했다. 보기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감각이 아직도 낯설고 새로웠다. 장시에서 먼저 소문이 났다. 최부자댁 셋째 며느리가 직접 담근 어간장이 예사롭지 않다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차츰 늘어났다. 보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다. 그것이 대마님이 가르쳐 준 것이었으니까.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오후, 보기는 깨끗하게 닦인 장독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항아리 속에서는 새로운 어간장이 익어가고 있었다. 보기는 항아리 하나하나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오래된 항아리의 감촉이 손에 익었다. 거칠고 투박한 항아리의 표면이 자신의 손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당 귀퉁이의 매화나무에 하얀 꽃송이가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다. 모진 겨울바람을 견디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었다. 보기는 그 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저 꽃이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긴 겨울을 버텼을까. 그 겨울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에 저렇게 환하게 피어날 수 있는 것이겠지. 보기는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보기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장독대와 매화꽃을 바라보며 세상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저 정말 잘 해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보기에 다짐이 섞인 목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넓게 퍼져나갔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13해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보기의 인생. 새막은 이제 막 그 찬란한 문을 열고 있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익어가는 것은 단순한 간장이 아니었다. 13해의 눈물과 인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사람의 단단한 삶이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심은 통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닿는 법이었다.